자, 이제 16번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요거는 14, 15번 주제보다는 약간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14, 15번 주제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앞에 14번, 15번은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시장이 뭔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를 정부가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또는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개입 수단.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시장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이게 시장 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 그린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면 그게 시장을 그린 거예요. 우리는 시장을 추상적으로 본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추상적으로 보는데,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나는 무대가 추상적인 의미의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그린 겁니다.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한다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자에 이게 이쪽을 수량 쓴다 그랬죠. 이쪽을 가격을 쓴다 그랬죠. 이렇게 개입하든 이렇게 개입하든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 수량 통제라 하고요. 수량을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가격 통제라 그래요. 다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것만 출제가 됐어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해서 우리 택지 공영 개발하죠. 택지 공영 개발하면은 그거는 이제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서 공기업들이 다 정부라고 봐야 돼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이런 것들이 다 정부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렇고요.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가격 통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있죠. 이게 다 직접 개입. 이쪽에서 이렇게 통제 들어가는 거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다 가격 통제인데, 이렇게까지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효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죠. 효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단점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을 해쳐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소득층들이 사는 집이 부족해요.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지어내 놓으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인데, 지난번에 신혼부부용은 미달됐어요. 신혼부부용은 미달됐어요.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 이런 젊은 층들, 이런 거는 이제 오버가 됐는데, 경쟁률이 아주 높았는데, 신혼부부용은 미달이 된 이유가, 그게 신혼부부용인데 방이 한 칸이에요. 신혼부부용인데 방이 한 칸이에요. 원룸. 그건 신혼부부들은 1년이 지나면 셋이 될 가능성이 많죠. 셋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방이 한 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했기 때문에요? 공기업이 했기 때문에요. 민간기업한테 맡겼으면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민간기업한테 이렇게 했으면 시장 수요 조사를 해서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미달되면 안 되니까 분양 100%에 다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막 적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민간기업이라고요. 그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민간기업이라고요. 근데 공기업들은 사장부터가 낙하산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가면 그만이거든. 정권 바뀌어서 가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저한테 하라면 잘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입장 되면 똑같을 수 있어요. 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돈인데 지 돈 아닌 것처럼 써버리죠. 그래서 이 직접 개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개입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간접 개입하면 이제 임대료 보조 같은 거 있죠. 어떤 이제 평수가 좀 작은 평수에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한테는 얼마 보태주겠다, 이렇게 보조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보조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또는 뭐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또는 세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간접 개입인데, 이거는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안 하면 그만해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아요. 예, 해치긴 하더라도 조금밖에 해치지는 않거나. 예,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을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예,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이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 건축 규제라든가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민간처럼만 잘할 수 있다면 직접 개입이 괜찮을 수 있지만, 그는 정말 이상적인 거.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경우에 따라 요것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요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임대료 규제도 배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배우죠. 또 임대료 보조도 배우죠. 각종 정책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시행돼야 되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게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의 하나죠. 직접 개입이 하나예요.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은행 제도를 보시면은 미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설치 및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계정과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비축 대상으로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비축 수단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매수, 수용, 선매, 매수 청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이 특징이에요. 수용이 가능해요. 공공개발용은. 근데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안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공공개발용은 강제 수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 장점은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하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환수가 돼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제때 공급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한두 필지만 비축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토지 관리 문제가 대두돼요. 이게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비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불법 점유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멀쩡한 시장에 지금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수요자로 등장하는 거죠. 보통 큰 손이 아니죠. 멀쩡한 시장이 들썩들썩거릴 수 있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이다. 맞고요.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이게 틀렸죠. 토지 수용 제도가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가장 큽니다. 물론 그 토지은행 제도에서도 공공개발용의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부 그런 것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7번 주제는 지역지구제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내용 및 효과라는 주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1, 3, 4번 주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 3, 4번 주제가 더 난이도도 낮고 중요도는 높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및 효과에서 막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지구제는 목적하고요.
목적하고 문제점하고 그 대책,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요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요? 부의 외부죠. 부의 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거요. 제거, 감소, 방지. 그 다음에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경직성 문제가 있죠.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는 TDR이 있고요. 여기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자, 이게 다 사적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돼서 등장했던 거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TDR이. 그리고 특징이, 이 TDR은 특징이, 자, 조금 전 시간에 코드 정리했죠. 코드 정리, 이거 재산권, 환경 문제, 재산권을 부여해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긴다 그랬죠. 어떤 걸 해결할 때, 부의 외부 해결할 때, 이 부의 외부가 시장 실패잖아요. 자원 배분 측면이에요. 소득 분배 형평성 측면이에요. 이건 부의 외부는 시장 실패잖아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마저 이러면 안 돼요. 평소에는 안 그렇더라도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부의 외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부의 외부 제거라는 것은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그거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형평성 문제를 이것도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을 줘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그냥 지으면 돼요. 근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개발 못 하잖아요. 대신 뭐를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주잖아요. 이 개발권이 이쪽에 거래되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고 팔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지네들 마음이라고요. 이것도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요, 자율조절 기능이에요. 자율조절 기능이라고. 여기서는 형평성 문제를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이고,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맡기는 거예요. 공통점은 시장 자율조절 기능을 맡기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말고도 뭐가 더 있어요. 이거는 원래 시행된 그것도 마찬가지.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기존의 지역지구제로는 기존의 그 도심 지역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다 기존의 지역지구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도 과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해요. 개론에서는 계획단위 개발. 예전에 뉴타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경직성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 다시 가시 보시면 반가로 3번에 그 형평성 문제와 경직성 문제 가로속에 있고요.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돼 있죠. 그 사전적 독점의 문제도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예전부터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관계돼요.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에 땅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이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라는 것,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죠.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바로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경직성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의 과잉 지정은 토지별 위치 특성을 살리는 효율적 영역을 저해하고요. 계획 수립과 집행 간의 시차이긴 하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가 곤란하고 획일적인 지역 지구 지정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경직적이죠. 획일적이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직성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그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용도지역지구제 등과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서 부적당한 것은 1번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이다. 개발과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이거 다 맞죠? 근데 4번이 틀렸어요.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목적이 지금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토지를 써버리면 다음 세대가 쓸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18번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올해는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작년에 3문제나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원래 이게 10분의 7이에요. 원래는 10분의 7인 것은 10년에 7번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출제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올해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왜 생겼는가 하면은 이게 1990년도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1990년도에. 그때 제1회예요, 1회. 그때 바보같이 그 시험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1회 때는 다 쉽거든. 그때 감정평가사 시험 그 1회예요. 그 제도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회 감정평가사 시험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걸 공부만 했어요. 시험을 안 보고 공부만 했어. 아무튼 90년대 그게 제정된 이유가 국세청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 각 행정기관들이 있죠. 그 행정기관들이 이 토지 가격을 지각각 산정해요. 지각각.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국민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킨 거예요. 건설교통부로. 그러니까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서 한꺼번에 해서 그거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다 이렇게. 그 목적이 뭘까요? 주로 뭐 때문일까요? 세금 목적이에요. 세금 매겨야 되는데 이놈이 계산한 거하고 저놈이 계산한 거 다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적게 나온 데서 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한 군데서 해버리면은 그런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원화시킨 거예요. 됐어요? 그게 다 목적인데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요. 이거는 이 3,800만 중에서 50만 필지예요. 이 표준지는. 얘는 50만 필지만 표준지로 샘플로 뽑아놨다고요. 여기에다가 세금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는 50만 필지밖에 못 매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다 산정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표준주택 가격도 샘플로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는 세금 못 매긴다고. 뭐에다 매겨야 돼요? 개별주택가 여기에다 세금 매겨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얘는 전수조사예요. 전수. 전부 다 조사한다고. 샘플 뽑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다 조사한다고. 다 조사하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세금을 매기면 되잖아.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금 매길 목적으로 쓰는 거는 개별, 공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얘는 전수조사라고. 취지가 그 취지.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세금을 원활하게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정도는 알아두시고, 주체는 표준. 얘는 이미 다 표준화가 된 거예요.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하고, 개별은 시군구장이. 주체는 안 어렵잖아요. 그 효력인데 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공적 기관이나 간평업자들이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제가 줄여서 지가 산정 그런 거예요.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매기는 거라고 했죠. 세금이라든가 또 부담금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각종 그 토지에 대해서 뭐 매기는 거 이런 거 부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원본이라면, 지가는 원본이라면 이런 것들은 과실 개념이라고 했죠. 과실. 토지에 부과되는 거. 임대료는 과실, 토지 가격은 원본이죠. 맞나요? 원본과 과실 그런 관계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과실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요거 두 개는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공적 기관의 과세 등 업무라 그랬죠. 이게 키워드라 그랬어요. 과세 등 업무 관련.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과세 등 다 세금과 관련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고요. 다음에 요놈은 딱 요거 할 때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표준주택 가격은 딱 요거 계산할 때만,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전체적으로 세금과 관련되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세금과 관련되는 거는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되고요. 근데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조금 넓게 사용돼요. 여러 목적으로. 아까 토지은행제도 했죠. 토지은행제도 할 때 국민들한테 토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살 때 토지 가격만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됐죠? 그 외에 뭐 추가를 한다면 그 밑에 좀 더 굵게 쓰여진 글씨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해 두시면 돼요. 자,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요 단어 나왔죠.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옳은 거예요. 다만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이 여기 추가되어 있죠.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에는 이제 공적 기관의 과세 등 업무 말고도 가격 정보 제공,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여기 지가 정보 제공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좀 달라요.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있어요. 지가 정보 제공은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3번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시군구장한테 하는 거죠. 이 신청은 주체한테 하는 거예요. 그 처분한 주체한테.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난 후에 이 신청은 어디에 해요? 10월 24일 날 시험 치고 이 신청은 일주일 이내에 어디에 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 신청은 항상 그 한 놈한테 하는 거, 한 놈한테. 항상. 이 신청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래요. 그 처분을 한 놈한테 하는 거예요. 한 놈한테 하는 게 이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처분한테 한 놈 했는데 걔가 안 듣잖아요. 자기가 잘 알 그런 놈이거든요.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 그 처분을 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잘 아니까 혹시라도 네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하는 게 이 신청이에요. 근데 이 신청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급 감독기관에 올라가야 돼요. 네 밑에 있는 놈이 지금 지가 잘못했는데 안 했다 하니까 네가 감독자가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또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니들은 같은 한 통속이니까 그렇지. 나 법원에 갈란다. 법원에 가져가는 게 이제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처분 한 놈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급 감독기관한테 하고 그 행정부는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사법부로 가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무튼 그 취지를 알면은 이의신청이라는 걸 알면은 항상 한 놈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그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네, 30일 이내 서면으로. 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 측정하여 조사 산정하여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죠. 예,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개별 국토교통부장 짝이 안 맞죠? 예, 시군구장이라 해야 돼요. 시군구장. 그 다음에 19번 주제 가격 상한제.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죠. 자,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규제하는 거예요? 아래 규제죠, 아래. 자, 이렇게 아래 규제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게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자, 제가 지금 이 임주택 정책에서는요, 이 정책론에서는 늘 이렇게 요걸 그리기 전에 항상 균형 상태에서 출발해요. 균형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시장 임대료보다 밑에, 분양가 규제에서는 시장 분양가보다는 밑에 이렇게 규제를 하죠. 위에 규제하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밑에 규제하니까 공급자들은 돈 안 될 거 아니에요. 공급량을 줄이잖아요. 수요자들은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리고요. 여기서부터. 공급자들은 공급 물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찾는 사람은 많아지죠. 이게 바로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이러면은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수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림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적은 물량을 많은 사람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웃돈을 얹어주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적은 물량으로 해야 되고요. 적은 물량. 작은 쪽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쪽 기준으로. 이 초과 공급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쪽 기준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사려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작은 쪽에서 이루어져요. 작은 쪽에서.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거래를 시킨다면 물량은 많고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시킨다면은 물량이 적은 쪽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못 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량 부족 현상이 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웃돈 얹어주고 거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암시장이 형성되고요. 이 암시장에서 뭐가 수수된다 그래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고요. 웃돈을 얹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중가격 형성되고, 암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우면 이동이 저하돼요. 이사 가기가 힘들어요. 이동이 저하되고 그리고 혼잡 비용, 교통 비용, 혼잡 비용이 늘어나고요. 공급자들은 공급자들대로 이렇게밖에 돈 못 받는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하고요.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게 직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로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부작용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는 정부가 이상한 정부예요. 그럼 부작용이 더 커지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료 규제한다고 해서 바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 주택을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주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서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들겠다 싶으면 얼른 빨리 풀고 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해야 돼요. 저런 거는 잠깐 동안 해야 돼요.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분양가 규제는 시장 분양가보다 아래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나죠. 물량은 줄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분양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당첨되면 뭐예요? 당첨되면은 분양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죠. 시장에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분양가고요. 이게 중고 주택 가격이고요. 신규 가격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시세 차익을 전매 차익이라 그러죠. 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적 수요가 여러분은 투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시험 칠 때는 투기라 그래요. 여러분은 투자라 해도 시험 칠 때는 투기라 그래요. 투기적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전매 차익을 노리고. 그리고 이 당첨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고요. 여러분들 통장 산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 통장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격이 되는데 돈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난번 뉴스 보니까 한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 500만이 더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첨됐을 때 당첨 이 시세 차익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 떼줘도 고맙다고 할 사람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약금도 제대로 못 넣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한 500 정도 떼주고 나머지는 다 누가 챙기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챙기는 거죠. 이러면은 저런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죠.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 하다가 말아야 돼요. 결국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율화를 해야 돼. 자율화를 하면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중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딱 이 이런 모형으로 간단하게만 공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저거 보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중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상한 거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모형에서만 보면 돼요. 모형에서.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중고주택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뭐가 줄어들어요? 전매 차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투기적 수요도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바로 분양가 자율화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분양가 자율화가 분양가가 올라가죠.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참 좋아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주택 부족 현상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저소득층들이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들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게 좋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이상이죠. 이상 사회입니다. 돈도 많고 이렇게 이상적이라면 그렇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맞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하면은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다음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건 틀렸죠?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1번, 2번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상한가,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면 없는 것이지 초과 공급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디귿 내용은 지금 1번, 2번 중이니까 디귿은 안 읽어도 관계없죠. 실전이라면 바로 리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틀렸죠? 시장 가격 이하로 해도 틀려요. 시장 가격보다 아래로 해야 돼요. 아래로. 왜냐하면 이하라고 하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같을 때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예, 근데 뭐 부동산 하겠으면 모르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로 해야 돼, 아래로. 됐죠? 자, 그래서 기업과 디귿인가요?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조세죠. 자, 이 부동산 조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10년에 5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10년에 5문제, 요 한 주제로 그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조세는 탄력적일수록 어떠하다.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 요거죠. 요거는 이제 수탄과 공탄의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되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은 수요자가 덜 부담. 수탄이 공탄보다 작으면 이러면은 공급자가 덜 부담. 이렇게 되죠.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를 질문할 때는 이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들이 돈을 더 받아서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는 만큼 공급 곡선을 위로 상향 이동시킵니다. 지금 이게 가격을 상하로 나타낸다 그랬죠. 금액. 돈으로 나타낸 금액은 상하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수량은 좌우라 그랬잖아요. 이 위로 올라간 크기가 조세의 크기라고요. 세금 부과의 크기는 이 위로 올라간 크기예요. 근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세금은 이만큼 부과했는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 그만큼 올라간 만큼 받았다고 치더라도 세금은 이만큼 내야 돼. 세금은 수직거리가 세금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요만큼밖에 못 챙겨요. 수요자는 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옛날보다 돈을 더 내죠. 근데 공급자는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원래 가격보다 부담하는 크기가 줄어들진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조세를 부과하면은.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예전보다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수입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전 가격을 봐야 되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후 가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의 세전 가격은 절대로 예전보다 떨어질 수가 없고요.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예전보다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다 전가시킬 때.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점점 누워지다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점점 더 전가시키다가 수평이 되는 순간 공급자한테 다 떠넘기죠.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옛날과 똑같은 가격은 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다 떠넘기니까. 근데 그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상대방한테 다 떠넘기면은 이게 공급이 수평이 딱 되는 순간 상대방한테 다 떠넘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세금 내고 난 후에 자기 수입이 예전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다고요. 다음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거래량은 이만큼이죠. 거래량 줄어들었죠. 거래량이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됐나요?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어요.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의 세전 가격은 절대로 밑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원래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세후 가격이 옛날보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요. 자, 그런 것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그 주제 중에서 1, 2, 3, 4, 5번까지가 지금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고 상대적 탄력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상대방을 몰라도 돼요.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쪽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고요.
어느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쪽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을 안 봐도 돼요. 그렇게 원래는 상대적 탄력도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요. 이거를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하면은 숫자로 나타내는 뭐예요? 수탄이 1보다 큰 거죠? 맞아요? 수탄이 1보다 큰 경우예요. 이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요 말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요 말은 숫자 1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덧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더 탄력적인 경우와 그냥 탄력적인 경우 다르다고요.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더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수탄이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수탄이 1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게 수탄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공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공탄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모른다지, 모른다.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더 부담할지 공급자가 더 부담할지 모른다 그래야 된다고요. 더라는 말이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다고요. 더. 아시겠어요? 누가 키가 크다라는 사실하고요. 키가 더 크다 하고 다르죠. 그 집에 동생이 키가 더 크대. 남동생이 키가 더 크대. 키가 160이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인 개념은 아무리 작아도 더 크면 더 큰 거지. 맞잖아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더 커. 근데 하나는 162고 하나는 160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니까 더라는 말은 뭔 뜻이냐. 그래도 더 큰 쪽이 어떻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조세기착은 뭐로 판단한다고요? 조세기착은 상대적 탄력도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상대를 알아야만 된다고요.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상대를 모르면 대답 못한다고요. 다음에 6번은 좀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 거요. 그 동그라미 6번. 재산세가 정률세인 경우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요. 이는 고소득층이 수요하는 고가주택과 저소득층이 수요하는 저가주택에 대한 그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확인해 주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뭐 기본 시간엔 다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제.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자,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요. 수, 비탄, 공탄 이렇게. 수, 비탄, 공탄 이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알 수 있죠. 수, 비탄, 공탄 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어떤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양도소득세 납부 후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 세후예요. 세후 공급자가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어떻다고요?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되기 전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떨어진다 그랬죠? 낮다 그랬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낮아진다고요. 세금 납부 후 실제로 받는 대금은 낮아지면 낮아졌지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지금 틀렸잖아요. 근데 높아질 것이다 틀렸잖아요.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이요.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세금 붙인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낮아질 수 없어요. 절대로.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얘가 더 크게 영향받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요. 수요자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 근데 5번은 지금 5번은요. 지금까지 계속 조세기착으로 내려오다가 5번은 그냥 탄력성 묻는 거예요. 탄력성.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비탄, 공탄에 이 탄력성 개념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얘가 공급자가 탄력적이고 수요자가 비탄력적이에요. 얘는 탄력적이고 얘는 비탄력적이라고요. 얘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죠, 탄력적이니까. 얘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반대로 설명해 놨잖아요. 수요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요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5번 틀렸잖아요. 맞나요? 제가 아까 탄력성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게 변한다는 게 민감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탄력적이라는 게 크게 변하는 거고 얘가 민감하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둔감하게 변하는 거고. 거꾸로 설명해 놓고 있다고요. 다음에 21번 임대료 보조는 요거는 이제 저가주택 시장, 고가주택 시장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건데요. 임대료 보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요거는 가격 보조를 말해요. 가격 보조. 가격 보조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왜 가격 효과 했죠? 그 가격 효과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요. 임대료 보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격 보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임대료 보조를 가격 보조로 하는 것보다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은 보조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커지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죠. 저소득층한테 해서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봐요. 저소득층한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가 시장을 보통 함께 보는 이유는 여가 현상을 살펴보기 때문에요. 자, 다시 또 이렇게 균형 상태예요. 아까 임대료 규제도 균형 상태에서 했죠. 자, 이 저소득층한테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게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는 수요 증가로 나타내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저가주택 시장의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어요. 더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 보조의 혜택이 누구한테도 가는 거예요? 예, 임대인한테도 가는 거예요. 임대인이 돈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거 괜찮네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죠. 이 모든 보조는 다 이래요. 모든 보조는 다 이런 절차를 거쳐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육아 보조 해줬잖아요. 육아 보조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원비가 올랐다고요. 안 맡기던 사람도 맡기잖아 이제. 그 집에 전업주부들도 맡기고 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비가 올라갔다고요. 원비 올라가니까 어린이집 수입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어린이집 하나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 더 차리고 또 하나 더 차리고 이게 공급 증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누구도 혜택 본다? 임대인도 혜택 본다. 그 소리는 보조해준 만큼 수요자들이 다 혜택 못 본다는 소리예요. 맞죠? 보조해준 거는 이만큼 보조해준 거예요. 수직거리만큼. 수직거리, 이게 금액으로 아까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보조해줬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보조의 혜택은 임차인들한테는 수요자들한테 요거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수요를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임대주택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 임대주택의 양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주변에 집이 없는 상태. 주변에 집이 없는 상태는 이 임대주택 공급 곡선이 뭐란 얘기예요? 수직이란 얘기예요.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에요. 이러면은 임차인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이만큼 올라갔죠.
수직으로 올라갔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임대료 보조를 20만 원 해줬는데 임대료가 2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지. 집에 주변에 집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럴 때는 임대료 보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임대인 배만 불려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거 수요자 보조라 그러죠. 이 수요자 보조라고 한다면 소비자 보조. 이 소비자 보조는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생산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업자한테 보조해서 집을 많이 짓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도 필요한 거예요. 생산자 보조는 언제 필요하다고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은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이 그래프에 다 나온다고, 이 그래프에. 그리고 요 점을 불러주는 게 단기 효과예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임대인도 혜택 본다고요. 임차인한테 보조해줬는데. 그러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임대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과이윤이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공급 증가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주택 시장이잖아요. 허름한 주택이라고. 허름한 주택은 여기서부터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하향여가. 그래서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주택 중에서 하향된다고. 하향. 그러면 이쪽에는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여기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이쪽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뭐를 하는 거예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을 통해서 다시 줄어들었던 게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근데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여가 된 만큼 저가주택 시장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 효과예요. 초과이윤 사라져요, 이제. 됐죠?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넘어가시면은 표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왼쪽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내용보다는. 자, 그 왼쪽 내용 위주로 보시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맞죠?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함으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죠. 하향여가 된 만큼입니다. 맞잖아요. 하향여가 된 만큼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죠. 예,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프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에. 그 다음에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자, 이거는 왜 집어넣는가 하면은 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독립된 문제로 나온 것은 없어요. 없는데 지문으로만 좀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있죠. 이게 시사적인 것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거든. 이게 직접적 개입으로서.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고요. 사적시장, 공적시장 이렇게 해서 이 사적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쪽에 공급하는 거죠. 여기에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가는데 여기에 시장 임대료보다는 싸게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평당 연간 40만 원이다. 평당 연간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해. 사적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이러면은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쪽에서 싼 임대로 살 수 있어요. 빈집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데 여기서는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서는 기존 공급자가 같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쪽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손실 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집을 때려 부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헐고 새로 지을 때 임대주택을 안 짓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점점 공급이 줄어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상 이윤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회복해요. 이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적 시장에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가 없고요. 공공 시장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적 시장에서는 물량이 줄어들죠. 그만큼 이쪽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양은 장기적으로는 불변이다. 그러면서 여기 사적 시장의 임대료, 공공 시장의 임대료 이렇게 이중 임대료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 임대료라는 말은 임대료 규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3번쯤은 넣은 거고요. 그래서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4번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는다면은. 그죠?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이다. 맞죠?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여가 현상 주거 분리는 저는 늘 이 여가 현상 주거 분리 여기에 내용을 좀 임대료 보조 뒤에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은 임대료 보조의 효과로서 지금 하향 여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밑에 여가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여가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 본 거고, 요거. 여가 과정이라 하는 게 요거 지금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사실 여가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됐어. 오히려 그 위에 개념이 있죠. 개념에서 특히 하향 여가 개념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하향 여가. 그게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저가 시장이죠. 저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죠. 이 바로 뭐예요?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저가 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 뭐가 나타나요? 하향여가 나타나요. 그죠? 저가 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향여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여가할 때 하향여가 하면은 하향여가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소득 뭐 실질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어쨌든 임대료 보조를 받든 어떻든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향여가죠. 그러면 상향여가는 거꾸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게 상향여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개념 중에서는 그 3번의 주거분리 개념, 반가로 3번에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주거분리라 하고요. 이거는 도시 전체적으로도 나타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그린 지역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강남, 강북 하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강남 중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있죠. 강북도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잘 사는 동네 있고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근린 지역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고소득 주거 지역에서는 수선비가 가치 상승분보다 커서 이게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선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고소득 주거 지역에서는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수선을 하는 게 나아서 계속 고소득 주거 지역으로 남다가 어느 단계가 한계가 다다르면 이제 점점 이제 하향여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는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 문제라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제를 보시고요.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향 여과라고요. 1번 바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란가 그 선택의 문제가 주택 소비량의 정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시키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한다. 이거는 요거. 지금 이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기존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도 100개, 공급하고자 하는 양도 100개 균형이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지 공급은 변함이 없죠. 그 소리는 기존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 130이다 이렇게. 기존 가격 수준에서 수요는 얼만데, 그 공급은 얼만데, 기존 가격 수준에서 공급은 100인데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요가 130 이렇게 늘었다고요. 그래서 기존 가격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토지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뭐다?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쉴까요? 쉬고 투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